저는 와킨 피닉스 조커 보면서 실제로 한 줄 평도 그렇게 썼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중력이 아주 강하면 주변의 공간, 시공간이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성 이론이죠.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프레임에 와킨 피닉스가 등장해도 영화적인 공간이 휘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배우네요. 네. 내가 순간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순간이동 하잖아요. 일단 나의 세포 중에 살아있는 애들만으로 가정을 하면 손톱과 머리카락은 그 자리에 있어요. 각질 같은 거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죽은 세포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오늘의 마인드맵 히어로와 빌런. 야, 이거 되게 재밌는. 주태 빌런이 뭐예요? 주차 아, 빌런입니다. 주차 저한테 복수하시는 거예요? 북유럽 신화. 순간 볶음밥 신화인 줄 글쎄, 알았어요. 저한테 복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 기두님은 닥터 옥토퍼스. 닥터 옥토퍼스 나 좋아하는데 아,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기대된다. 네, 오늘 주제는 히어로와 빌런이에요. 네, 아,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와 주제죠. 빌런? 약간 네. 옷 색깔이 네, 빌런 쪽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또 각각 입으셔서. 근데 예전에는 빌런이란 단어가 정말 영화에만 국한돼서 쓰였었거든요. 악역, 악당 이런 그쵸. 의미로. 근데 요즘에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맞아요. 뭔가 피해를 입히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민폐되는 사람을 빌런자를 다 붙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오피스 빌런, 주차 자리 막 차지하는 주차 빌런. 주차 빌런. 주차 빌런. 그런 식으로 좀 트렌디한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영화계에는 GB 빌런이란 말도 있어요. GB계의 아. 빌런? 누구예요? GB라면서 이상한 질문. 예를 들어서 아, GB 중에. 공감대. 일본 감독 왔는데 일본어로 질문하시는 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주 기초적인 일본어로 한다든가. 한 어떻게? 20종류 정도 됩니다. 어허.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는 GB를 나름대로 또 제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모시고 하는 GB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GB계의 히어로시잖아요. 히어로는 전이고 빌런 쪽인데요. 저는 저요 하고 소리 내는 사람 절대 안 시켜요. 아, 왜냐하면 그 사람이 판을 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빌런일 가능성이 이게 높아서. 짬바다. 네. 이런 식으로 빌런은 되게 일상적인 용어가 됐는데 네. 히어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하려면 일단 히어로와 빌런이 뭔지 네. 정의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죠? 히어로와 빌런에 대한 정의는 정말 어릴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저는 일단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 저들은 나쁜 사람일까? 제가 봤을 때 그 어린 나이에는 그거였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다. 네. 네. 근데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빌런 쪽에 있어요. 네.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히어로는 선이고 빌런이 악이잖아요. 그럼 히어로 쪽에 있는 선한 분들은 굉장히 나태합니다. 우연히 얻은 무슨 능력? 맞죠. 그럼 부르면은 달려와서 변신해주고 합체해주는 로봇들, 이것도 뭐 노력한 게 아니야. 어떤 박사가 막 다 뿌려. 얘네들이 그냥 꿀 빨다가 와서 찬사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악 쪽에 있는 빌런들, 이 친구들은 너무 성실해. 정말 노력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목적을 이룰지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다가 피드백을 받고 다시 반영을 하죠. 네, 이게 사실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저들 같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적인 게 미덕이 가깝고. 깨졌어. 네, 그래서 과연 이게 히어로와 빌런을 누가 구분하는가?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가? 네, 예를 들어 히어로는 얘네들이 뭐 성실하건 나태하건 얘네들의 목적은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방향은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공동체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근데 빌런들은 열심히 하는 거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해요. 나 하나의 이익이냐, 공동체 다수를 위한 이익이냐. 타노스는 안 그러죠. 나 네. 지금 타노스. 그래서 찌찌뽕.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싶은 게 네. 그래서 저는 타노스는 빌런인가 네. 그 고민이 있어요. 저는 타노스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인류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른 영화가 다소 최근에 봤던 일본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거든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던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어떤 마을에 네. 한 회사가 글램핑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이제 주민들을 모아다가 간담회, 주민 설명회도 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에 이 마을에 원래 없던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글램핑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니까 굉장히 무지한 발언들을 많이 해요. 네. 今考えている合併浄化層の浄化能力はどのくらいなんですか。50人の生活用水を90% 예를 들면 뭐 정화조를 여기에다가 세울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한 5인분 정도의 오수는 발생을 하는데 한 5인분 정도의 오수면 괜찮은 거 아니냐. それで5人分の生活用水が流れたとしても、それは誤差の範囲というか、はい、それを決めるのは桜井さんの 심각한 家だろ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음. 발언도 아니, 아니, 굉장히 아니. 나이브한 말이잖아요. 今の浄化層の話って私にとっては本当に大地がひっくり返るような話というか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슴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이제 글램핑장이 막아서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슴은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또 다른 어딘가로 가지 않을까요? 라는 거는 사실 사슴 가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적인 발언인 거죠. 그래서 뭐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서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관심,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이 부족한 게 악이겠구나. 알고자 하지도 않는 거죠. 호기심도 갖지 않고. 의도적으로 난 저 사람을 해칠 거야. 저 사람의 가정을 파괴할 거야. 이 회사를 망하게 할 거야. 라는 의도를 갖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런 악인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다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선 어떨까를 미처 모르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알려고 애쓰지조차 않는 거죠.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회사, 내 가정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결국은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인가, 어떠한 영향으로 부메랑이 될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최근에 그 봉태규 배우님하고 촬영을 했는데 네. 봉태규 배우님이 그 악역 연기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악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악역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를 제가 좀 배워봤어요. 네. 악역은 감정이 막 더 과장되고 막 악하게 눈빛을 짓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악역이 아닌 거예요. 네. 무관심한 거래요? 그러니까 봉태규 배우님이 정의한 악역은 네.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악하다라는 것조차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야, 너 좀 줄게. 2대만 맞자. 그러고서 오토바이 헬멧으로 막 피 터지게 때리는. 근데 이런 게 사실 되게 엄청나게 악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고도 그냥 일상생활하고 똑같은 걸 유지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유일한 선은 knowledge, 지식이다. 유일한 악은 무지다. 악은 없다. 뭐 이해와 연민만 있을 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얘기할 때 그 일이 너무 쇼킹하잖아요. 네네. 뭐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맞아요. 사이에서 있었던 그래서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래서 엽기적이죠. 비극적인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오이디푸스는 도덕적인 영웅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어머니와 그런 사이가 되고 이걸 본인이 모르고 했어요. 나중에 이게 밝혀졌을 때 나 모르고 그랬어라고 발뺌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모르고 한 죄조차도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오이디푸스가 눈을 빼고 광야에서 헤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거든요. 모르고 했다고 해서 면피가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네, 모르고 한 일조차도 책임지려고 하는 자, 그러면 자, 지금의 이런 모호한 철학적 논쟁은 잠시 차치를 하고 네.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절대적이라고 꼽는 히어로들이 있잖아요. 히어로. 그분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간디 같은 사람, 링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굉장히 양면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빛과 그림자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네, 그러니까 위인들이 위인이기 전에 위인이 되도록 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삶에서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네. 위인 전에 그런 얘기가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또 각성하는 계기. 네, 간디가 그렇게까지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혹은 이타심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인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영국으로 가서 변호사를 땄단 말이에요. 식민지 시대에 그랬으니까 굉장히 엘리트였을 엘리트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남아프리카로 출장을 갑니다. 변호사로서.
출장을 갔는데 본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변호사인데다가 뭐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급하다 보니까 1등석 티켓을 사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1등석이 자리가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옷도 잘 차려입고. 근데 그 칸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백인 또 다른 승객이 왔는데 보니까 아니 쿨리가 앉아 있어. 쿨리는 이제 당시에 인도의 노동자들을 깔보어서 미칭하는 말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제대로 차려입은 엘리트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인도 사람이 여기 백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앉아? 이게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장을 부르죠. 네. 그래서 두 사람 합심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요. 아. 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날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상태에서 기차역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어쨌건 출장지를 가야 되잖아요. 이번엔 마차를 탑니다. 네. 기차를 못 타니까. 어. 그래서 마차를 탔는데 인도 사람 경우에는 백인들이 타는 칸에 못 탄다고 해서 마부가 타고 마부 앞에 굉장히 불편하게 옆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못 앉게 하고 마부 옆에 앉게 하는 거죠. 객실에 앉지를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중간에 심지어는 담배를 피고 싶다는 이유로 백인이 내려서 자기랑 자리를 잠깐 바꿔달라고 해요. 아하. 근데 백인이 그러면서 너는 어디 앉냐? 내 자리에 앉지 말고 내 자리 밑에 앉아라고 해서 굉장히 허름한 옷 하는 걸 바닥에 던져주고 그 위에 앉게 합니다. 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하고 백인이 간디를 따기를 때리거든요. 어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직전까지는 인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각이라거나 민족 정신이라거나 혹은 남아프리카에서 천대받는 그런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동포애 같은 것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는데 우리 동포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0년, 20년 체류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가서 마하트마 간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간디를 볼 수도 없었을 수도 있죠. 영웅 탄생의 순간이네요. 그렇죠. 링컨도 마찬가지인데 링컨은 이제 노예 해방으로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서로 다른 평가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노예 해방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게 19살 때 비즈니스 여행을 간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가 어떤 새로운 구매자를 개척해봐라 라는 걸로 이제 미시피강을 따라서 내려가도록 만드는데 그 여행을 친구랑 19살 때 같이 합니다. 근데 시골 사람이거든요, 링컨이. 그래서 그 당시에 대도시라는 데를 사실상 처음 가봐요. 그게 뉴올리언스예요. 근데 뉴올리언즈에는 네,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다 보니까 노예 시장이라는 데를 가다 보니까 구경하게 됐죠. 그때 갔는데 굉장히 젊은 흑인 여성이, 혼혈 여성이었는데 다리에 쇠사랑을 차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그 노예에 관련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를 드러내서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야 되고 그 다음 옆에서 경매하는 사람이 뭐 엉덩이나 허리 옆인 데를 쿡쿡쿡 찌르고 그러면서 막 까르르 웃고 19살에 그걸 보니까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중간에 나가죠. 이것 자체가 훗날에 그런 것의 결정적인 부분이 되었다라는 게 19세기 나왔던 링컨 전기 얘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야 역시 유인들은 달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살면서 어떻게 작용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면이 항상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서 영웅인 분들이 또 가정에서는 어땠을지도 다른 거고 자기 생활에서는 간디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수많은 어떤 뒷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디는 인도인들의 어떤 그런 인권을 위해서 본인이 평생 그렇게 바친 그런 성스러운 사람이 없지만 흑인들은 굉장히 깔보는 언사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디도 인종차별주의자적인 면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은 간디가 굉장히 어린 소녀들이라거나 자기 친척의 아내라거나 혹은 지지자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알몸으로 동침을 하는 버릇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 동침만 합니까? 동침만 한다고 간디는 주장했고 심지어는 간디는 30대 후반에 나는 내 평생 다시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아하. 실제로. 그리고 자기 아들이 굉장히 이 천한 계급의 네. 카스트 제도가 있는 네. 사회니까 그 이슬람 그 교도인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망이야.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볼프 슈나이더라는 사람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별명이 무슨 독일어의 교황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인으로서 넌픽션 굉장히 훌륭한 책 많이 썼어요. 그런데 볼프 슈나이더 책 중에 이제 만들어진 승리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위대하다고 하는데 네. 영웅하면 나폴레옹 거의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파리에 처음 갔을 때 무직 상태였단 말이에요. 청년 시절에. 그런 상황에서 포병 장교가 되기 전에 너무 일이 안 나가다 보니까 자살을 할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터키군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터키군에 들어갔거나 만약에 그냥 자살을 했더라면
혹은 초반에 장교로서 이 군대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총알이 이마를 스친 적이 있어요. 맞아. 근데 이마를 스치지 않고 만약에 심장에 맞았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건만 맞지 않았더라도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하나를 더 하면 콜럼버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콜럼버스는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왜냐하면 서구 입장에서는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됐으니까. 근데 콜럼버스의 그 업적이라는 건 5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업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발견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필이면 본인이 태어나기 직전에 나침반이 어. 발명이 됐어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콜럼버스는 도착해서 죽을 때까지도 거기가 아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콜럼버스가 과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일단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따지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이쪽 아메리카 쪽이 아닌 것을 넘어간 사람으로서 세 번째 사람이에요. 콜럼버스가. 혹은 여섯 번째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10세기에 지금 제가 저기 적었던 레이프 에릭스론이라는 사람인데 바이킹이거든요. 이 사람이 10세기에 이미 북아메리카 캐나다 쪽에 가서 지금의 정착촌을 건설했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보다도 한 500년 전에 그런 일을 선취했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콜럼버스의 업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웅을 어떻게 보면은 브랜딩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우리에게도 영웅이 필요하잖아요. 뭐 따라가야 할 뭔가 귀감으로 삼아야 될 스토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각자 자기 나라의 어떤 영웅을 브랜딩해서 내세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한시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갑자기 왜 그런 각성을? 항상 그래놓고 네. 새삼스럽게. 빌런이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평론가님의 초능력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영웅이 누군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속에서 영웅이 이제 미국에 이제 AFI라고 있어요. 영화 연구소. 거기서 2000년대 초반에 네. 뭘 했냐면 미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누굴까? 가장 좋아하는 영웅 영화 누굴까? 역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진짜 미국. 역사가 아니라 영화 역사?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맞춰봅시다. 캡틴 아메리카 아닙니까? 캡틴 아메리카? 왠지 미국인데. 이름이 들어가니까. 수도 있겠지. 잠깐만. 네. 그렇진 않고요. 최고의 영웅. 슈퍼맨도 아니고요. 히어로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는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다. 제가 봤을 때 실존 인물.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근데 영화적인 영웅이라고요? 네. 콜럼버스예요? 아니요. 콜럼버스. 에이. 과학 쪽이에요? 아니에요. 과학자예요? 네, 변호사인데요. 변호사라고요? 요다. 링컨. 링컨도 변호사지만 네. 에티커스 핀치라는 인물이에요. 이제 야. 일이에요. 코앞에 정답이 여기다 있어. 적혔어요. 다행이다.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앵무새 죽이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하퍼리가 썼던.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레고리 팩이 에티커스 핀치 네. 역을 맡았는데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미국에서 어떤 한 흑인이 억울하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지었는데 인종차별적인 태도 때문에 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끝까지 그를 정의를 위해서 혹은 옳고 그름을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지켜서 그를 변호해 주었던 인물.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정의로운 어떤 인물상 하면 픽션으로 에티커스 핀치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는 그 다음에 있는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하퍼리고 평생 한 권밖에 소설을 안 썼거든요. 네. 이 소설이 너무 성공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음 소설을 안 쓰고 잠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은둔의 소설을 다시는 안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2010년대에 두 번째 소설이 나와요. 수십 년 만에. 이분은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그 소설이 파수꾼이라는 소설이 국내에도 출간이 됐거든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사실상 속편이에요.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로부터 한 1, 20년, 20년 후에 극중에 이 소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쓰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티커스 핀치는 그만큼 나이가 더 들었겠죠. 거기서의 에티커스 핀치가 인종차별주의자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 소설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파수꾼이라는 소설이 속편에 해당하는 소설이지만 원래 하퍼리가 더 먼저 썼던 최초의 소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설을 발표하지 않고 나중에 앵무새 죽이기를 써서 유명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토록 미국인들이 좋아했던 도덕적인 영웅 에티커스 핀치가 사실은 원래부터 썼던 그 이전의 이야기 혹은 내용상으로는 속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보면 도저히 존경하기가 어려운 정반대로 인종차별주의적인 면모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가상의 캐릭터지만 뭔가 배신감을 느껴요. 네. 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네. 좀 철학적으로 흘려가는 면모가 있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바이너리하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신화학에서 특히 신화학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의 신화학자가 있어요. 조셉 캠벨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1940년대인가 50년대에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동서고금에 서로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른 곳의 경전이나 이야기 속에 남아있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 패턴화한 거예요. 일정한 그랬을 패턴이 때 있다. 그 영웅의 여정은 모두 17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쓸 수 있는 그런 자양분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신화가 없는 나라가 미국일 텐데 왜냐하면 미국은 1776년도에 처음 생겼으니까. 근데 미국의 신화 비슷하게 해서 미국인들을 오랜 세월 사로잡은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란 말이에요. 스타워즈가 또 대략 한 건국 200년쯤 됐을 때 나왔거든요. 근데 스타워즈를 만들 때 이 조지 루카스가 이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포함한 그런 일련의 저작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어요. 본인도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조셉 캠벨의 이 사례를 아예 할리우드에서 받아서 이것을 17단계가 아니고 12단계로 간소화해서 패턴화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 책을 또 읽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탄생설화? 첫 번째는 아니요. 제일 처음 단계는 네. 평범한 생활. 스타워즈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스타워즈에서 이 애초에 오리지널 주인공인 루크 스카이워커는 농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일도 와서 농사일하는 사람이니까 평범한 생활을 묘사하는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네. 영웅의. 두 번째 단계는 모험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R2D2하고 C3PO를 시장에서 사게 됐는데 거기서 이 레이아 공주가 남긴 그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소명을 받은 거죠. 세 번째는 소명의 거부예요. 근데 자기가 농부이기도 하고 자기가 무슨 영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죠. 운명과 맞서. 네. 피해 네 다니고. 번째 단계는 조언자의 대두예요. 거기서 오비완 키노비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을 또 전수받게 되고 네. 다섯 번째는 첫 번째 관문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12단계가 있거든요. 이 패턴에 따라서 뭐 쿵푸 팬더도 분석하고 스타워즈도 분석하고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요거를 쭉 따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영웅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와, 이게 알고리즘이네요. 그러네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입력과 출력이 정해져 있고 그 과정을 패턴화해가지고 네. 우리에게 이제 결과를 주는 거잖아요. 야, 그러네요. 정확하게 알고리즘이네요. 와. 이런 식으로 패턴화 된다는 뜻은 영웅에 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기본적인 구조 생각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웅을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틀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영웅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결국 인류의 생존이랑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신화 속 인물들을 영웅이라고 하는 것도 이들이 결국 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주로. 네, 운명을 거스르고 여기서의 운명은 주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어떤 생존에 대한 열망이 좀 그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모두 동일한 인류라면은 결국 한 번에 멸망하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죽음이란 걸 겪고 유전자가 조금씩 변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히어로를 보면은 보통 히어로들이 돌연변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네, 왜냐면 예를 들어 뭐 하늘을 난다? 그런 사람은 인류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독특한 형태고 몸을 돌처럼 만든다? 이것도 인류 중에는 없죠. 네. 그래서 아예 이 돌연변이에서 아예 착안을 해서 뮤턴트라는 장르가 나오잖아요. 엑스맨. 네, 그들은 아예 이제 완전 돌연변이들이니까 소수가 영웅인 이유가 그 겸상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적혈구가 이렇게 둥근 형태잖아요. 네. 이게 떠다니지 않습니까? 적혈구 형태로. 근데 겸상적혈구가 이제 기역 모양의 난 모양 적혈구가 있어요. 얘는 형태가 둥근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산소를 운반을 못 합니다. 네. 근데 유전적으로 겸상적혈구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들은 그 산소가 희박하거나 조금만 몸을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해요. 네.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만약에 인류가 예를 들어 엄청나게 막 모기가 늘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 모기들이 막 그 전염병을 퍼뜨려요. 네. 예를 들어 말라리아 같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겸상적혈구가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형태의 피지만 그 모기가 퍼뜨리는 전염병의 이뮨입니다. 왜냐면 둥근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모기가 퍼뜨리는 전염병이 이 적혈구에 영향을 못 줘요. 남 모양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병이 돌면 그들이 결국 살아남아 인류를 또 이어가요. 그리고 결국 그 소수가 우리랑은 다르지만 우리가 멸망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존재일 것이다.
라는 열망이 히어로물에 담겨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유전적 네. 다양성에 대한 열망이네요. 그렇죠. 소수를 우리가 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빌런, 히어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맞아요. 이제 유니버스에 있는 슈퍼 히어로들이잖아요. 그쵸. 어디부터 얘기해야 돼요? 이 슈퍼 세계관이 너무 방대해서. 그냥 간단히 뭐 역사로 제가 한번 이렇게 판을 일단 깔아볼 테니까 좋습니다. 두 분이 그 위에서 마음껏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마블이 DC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DC 역사가 훨씬 더 길어요. 네. 보통 슈퍼히어로 역사에서 한 3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단계가 DC에서 1930년대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만들던 시대고요. 클래시컬 히어로. 그렇죠. 그 다음에 마블이 60년대 전성기가 되면서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이 60년대에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스파이더맨, 뭐 판타스틱 4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뭐 아이언맨도 아이언맨.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 이제 3단계로 세 번째 단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60년대 상황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까지는 30년대 영웅들은 이 나라를 구하고 우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60년대 영웅들은 물론 그런 일도 하지만 본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60년대가 되면 사실은 미국에서 청년 문화라는 것이 꼽히게 된 게 1950년대부터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 30년대는 청년 문화라는 게 따로 청소년이 대중문화의 소구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50년대, 60년대가 되면서 청소년 문화가 폭발하고 그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게 비틀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60년대에 스파이더맨이 왜 인기가 있는지가 이해가 되죠. 스파이더맨은 최초로 아저씨가 아닌 슈퍼히어로거든요. 그전까지 슈퍼히어로는 다 아저씨예요. 슈퍼맨도 아저씨고 배트맨도 아저씨고. 좀 정서적으로 재밌다. 성숙해 있는 분들. 그렇죠. 예. 근데 스파이더맨은 10대 청소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춘 영화의 플롯이나 성장 영화의 플롯 속의 주인공인데 하필이면 얘가 슈퍼히어로예요. 그렇죠. 초능력까지 또 있는. 완성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가장 재밌는 게 10대인데 내가 초능력을 얻었어.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신기해서 막 자기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다가 갑자기 삼촌이 돌아가셔. 맞아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구나. 이걸 깨닫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스파이더맨이 사람들을 그렇게 재밌게 사로잡은 이유는 이 캐릭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스파이더맨은 계급이 다르거든요. 배트맨이라든지 아이언맨은 부자이잖아요. 완전 상류층이죠. 근데 스파이더맨은 피자 배달하거든요. 네. 맞아. 이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밀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의 정체성 탐구라는 60년대적인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죠. 60년대는 미국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이상주의적인 시대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슈퍼히어로는 각 시대마다 대중들이 원하는 영웅상이 투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3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새로 막 만들어지는 그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들은 대부분 다 그 이전에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3단계에서는 보통은 선악이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다음 단계를 도약하는 부분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게 그 대학원생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빌런 중에 네. 네, 닥터 옥토퍼스가 있어요. 스파이더맨 2. 과학자라서 예. 좋아하는 거구나. 그럼요. 닥터를 갖고 있는 빌런이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PhD는 옥토퍼스밖에 없고, 뭐야 학벌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과학자라고 나오는 빌런들이 네. 학위가 없어요. 별로. 중요한 거는 저는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네.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노웨이 홈. 네. 나오죠, 거기도 다시. 그럼요. 노웨이 홈에서 닥터 옥토퍼스가 왜 스파이더맨을 따라왔습니까? 왜 왜 따라? 따라왔죠? 대학원생을 찾으러 온 겁니다. 네, 그래요? 대학원생을 찾으러 온 거예요. 왜냐면 조교가 필요해서. 계속해서 피터를 찾아다녀요.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지도 교수가 이 정도로 대학원생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학원생을 얼마나 아끼는지에 대한 그 감정을 닥터 옥토퍼스가 보여줍니다. 야, 그런 교수 별로 없는데. 정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노 수추가 벗겨지면서 얼굴이 드러나요. 근데 그때 닥터 옥토퍼스가 피터가 아니잖아 이 말을 해요. 자신의 학생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것도 지도교수 랩이 크면은요 지도 교수님이 정확하게 몰라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름도 막 잘못 부르는 경우 되게 많고. 근데 피터와 피터의 얼굴을 매칭하고 있고 이 사람을 찾아 대학원생을 찾아 다중우주를 건너오신 분입니다. 저는 어떻게 근데 워낙 히어로를 많이 보셨으니까 네.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는 어떤? 저는 배트맨. 올타임 페이브. 너무 매력 있어요. 일단 배트맨이 매력 있다는 건 배트맨은 약간 정신분열 직전의 영웅이기도 하고 자기가 힘을 갖고 있는 걸 스스로가 탐탁치 않게 여기는
히어로예요. 근데 배트맨이 굉장히 묘한 게 우리가 배트맨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배트맨을 맡았던 배우들 다 안 떠오르거든요. 물론 저는 떠오르지만 그래요? 배트맨 맡았던 배우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리스천 베일. 또 그 다음에 초기 배트맨이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마이클 키튼, 마이클 키튼. 네, 네, 그 다음에 그 뱀파이어 친구. 뱀파이어 치. 서염을 건 친구. 아, 트와일라이트 친구? 네, 트와일라이트 친구. 아,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 로버트 뱀파이어 친구라고 하는군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뱀파이어 아, 친구라고 부릅니다. 네, 이 정도인데 사실은 조지 클루니도 배트맨을 했고요. 아, 그렇다. 와. 발킬머도 배트맨. 아, 발킬머가 맞아. 배트맨 인상적이었어. 포에버였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벤 애플렉도 했고요. 이런 식인데. 진짜 많이 했다. 베네플렉도 했구나. 네, 이런 사람들 다 유명한 배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배트맨으로 다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조커 한번 생각해 보면 A year ago, these cops and lawyers wouldn't dare cross any of you. I mean, what happened? So what are you proposing? It's simple. Kill the Batman. 조커도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네. 조커 다 기억나지 않나요? 조커는 뭐 히스 레전드 레저 조커. 기억나죠. 와킨 피닉스. 잭 니콜슨 기억나죠. 잭 니콜슨. 자레드 레토 기억나죠. 아. 가장 최근에 와킨 피닉스 기억나죠. 아하. For my whole life,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But I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배트맨 시리즈는 아. 조커가 배트맨보다 더 유명해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조커가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이야기신 거죠. 제가 만약에 연기가 능란한 배우인데 너 배우 배트맨 할래 조커 할래 좀 무조건 조커 할 무조건 거거든요. 그죠, 그죠. 배우들도- 욕심나는 캐릭터죠. 네, 와킨 피닉스의 조커를 볼 때도 그게 배트맨 시리즈의 일부다라는 생각 안 들잖아요. 맞아요. 아예 다르죠.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 조커라는 영화가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쪽이긴 네. 해요. 근데 그 조커를 보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그 말이 니체가 한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동물이 웃음을 발명했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딱 조커의 주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어야 되고 사람들을 웃겨야 되고 항상 웃는데 자기가 웃는 것도 병 때문에 웃는 것이고 고통 때문에 웃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은 잘못 만들면 굉장히 감상적이면서 음울한 영화가 되기 쉬운데 심지어는 현존하는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인 와킨 피닉스가 또 연기를 하니까 저는 와킨 피닉스 조커 보면서 실제로 한 줄 평도 그렇게 썼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중력이 아주 강하면 약해도 물론 그렇겠지만 강하면 주변의 공간 시공간이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성 이론이죠.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프레임에 와킨 피닉스가 등장해도 영화적인 공간이 휘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배우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을 썼는데 Can you 강력한 introduce me as 영화적 중력으로 공간들이 휘는 듯 느껴진다라고.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때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시공간이 휜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휜다란 말이 이제 핵심인 건데 네. 어쨌건 그럴 정도로 와킨 피닉스 연기가 굉장히 그 정도로 이제 흡입력 있다라는 뜻이네요. 이거를 꼭 피닉스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 네. 평을. 정말 찬사잖아요. 번역기 돌려서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호아킨 피닉스 아니거든요. 와킨이라고요? 와킨 피닉스거든요. 아. 왜냐하면 사람 이름은 자기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야 돼요. 아, 스칼렛 조හන්슨이지 요한슨은 아니거든요. 어쨌건 그 네 명의 이 조커들이 사실은 자레드 레토를 사람들이 약간 비웃어서 그런데 약간 밈처럼 자레드 레토도 연기 잘했고요. 그분도 잘했어요. 네, 조커 네 명은 정말 냈다 제각각 방식으로 잘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약간 잭 니콜슨은 만화적으로 조커를 연기했고요. 와킨 피닉스는 심리적으로 연기를 했고 히스 레저는 철학적으로 연기를 했어요. 맞다. 자레드 레토는 연극적으로 연기를 했고 우와. 이런 식으로 와닿아요. 그러네요. 네 사람이 다 다르게 연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커 굉장히 재밌는데 조커가 2가 나오나요? 이제 곧? 네, 폴리아드라는 게 이번 달인가 다다음 달에 나오죠. 그럼 호아킨 피닉스 그대로 네? 주연을 하나요? 와킨 피닉스가 나오는 데다가 심지어는 같이 나오게 되는 배우가 바로 레이디 가가죠. 우와. 레이디 가가 연기 잘하거든요. 레이디가 그럼 그 조커의 그 연인으로. 네, 끝났네요. 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changed? I'm not alone anymore. That's what we should be talking about. 아니 배트맨은 연기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없어요. 그냥 막 와 이것만 하잖아요.
아, 배트맨 이거 몰라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배에 힘줘야 돼서. 네. 아. 그 배트맨이 네. 망토 입고 떨어지는 장면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근데 요거를 영국의 대학원생이 네.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분석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 배트맨 망토의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안전하게 착지가 가능한가. 근데 아마 극 중의 망토 길이가 한 4m 정도 될 거예요. 4.6m. 길어요? 꽤 길어요. 꽤 긴데 그래도 아마 떨어지면 거의 죽어요. 이 논문을 이게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네. 영화사에 보내서 그냥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좀 방안을 좀 마련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다음 편에서는 좀 반영이 안 됐고 더 배트맨에서 반영이 됐어요? 네, 착륙 직전에 소형 낙하산을 피는 장면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그 대학원생 때문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배트맨의 우리 뱀파이어 친구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뛰어내린다. 네. 역시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더 배트맨도 그렇고 과학 세계는 대학원생이 지키는군요. 대학원생이 다 해요. 대학원생들. 네.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는 이제 배트맨이신데 네. 오늘 콘텐츠는 배트맨인가요? 배트맨을 추천하기에는 사실은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최고는 무조건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다크나이트 추천해봤자 다 보셨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네. 별 의미가 없잖아요. 논문이 없죠. 그래서 저는 로건을 한번 추천. 올버린 시리즈 중에 최고. 로건이 이제 올버린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하나의 슈퍼히어로처럼 어떤 이런 하나의 장르가 있으면 장르들 사이에 일종의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로건은 사실상 서부 영화예요. 서부극에 착종시킨 슈퍼히어로 영화거든요. 그렇겠네요. 슈퍼히어로 영화인데 처음 등장하면 막 기침부터 하고요. 운전할 때도 손 수전증 때문에 떨고요. 이런 슈퍼히어로 늙어버린 용도가 다 폐기된 더 이상 의지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주인공을 담아서 굉장히 감동적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네. 초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해서 굉장한 호평을 받은 드라마 시리즈가 있죠. 그럼요. 무빙이라는 작품인데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강풀 작가님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됐는데 그 이슈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흥행이 잘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영화예요. 네, 네네네. 영화와 뭐 드라마화 된 것. 근데 이 무빙 같은 경우에 드라마화된 작품 중에서 압도적으로 흥행을 했죠. 네. 원작을 능가했다는 평까지 받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강풀 작가님이 그 원작에 대한 판권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안 되니까 이제 무빙은 이제 직접 본인이 각본에 참여를. 네, 자작을 참여했습니다. 재밌는 게 여기서도 이제 가치관의 대립이 일어나요. 실제로 절대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뭐 한다가 아니라 각자의 공동체에서의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가치관들이 있고 그 가치관의 대립입니다. 아빠 나 왜 이래? 나 이런 거 아빠 알고 있었어? 멋있다. 정말 너 이상하지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좀 어게인, 다르고 무빙, 브릿지까지 쫙 한번 가보면은 야 이거 잘 만들면은 마블 DC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MCU를 네, 넘어설 수 있겠다. 정말 그런 기대가 드는 작품들이에요. 거기에 영탁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시작해서 이제 글 끌고 가는데 실제 그 무빙에 영탁이가 카메오로 등장을 합니다. 요거를 쳐서 핑거 스냅을? 네, 요거를 쳐서 딱 시간을 멈춰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시간을 멈춘다라는 걸 정의를 해야 돼요. 시간이 멈추면 뭐가 멈추는가? 네, 그 물질들의 운동이 멈추는 겁니다. 네.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웹툰에 놀랬던 게 기존의 컨텐츠들은 시간을 멈췄으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시간을 멈추고 영탁이라는 친구가 빨리 움직이질 못해요. 왜냐면 산소 입자들이 멈춰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들을 천천히 섭취하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거야. 뛰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얘는 움직이지 못해.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이것도 그럼 산소가 들어가서 요 안에서 폐에서 이산화탄소산소 교환이 되느냐. 이렇게 가면 또 시간이 멈추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갈 수는 없지만 네.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인 시각인 거죠.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히든이라는 마지막 또 작품이 있어요. 이게 쭉 세계관이 이어지는데 이것들이 좀 자리를 잘 잡아서 국내 한국형 히어로의 좀 새로운 좀 바람을 불러야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두 분은 한 가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어릴 때 정말 많이 고민한 내용이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될까 봐 네네. 뭘 골라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어릴 때. 이루어질까봐. 네, 왜냐면 그때 딱 왔을 때 맞아요. 내가 이 타임을 놓치면 주저하면 안 되잖아요. 네. 대답을 바로 해야 되니까. 압도적으로 저는 순간이동이에요. 순간이동? 네, 왜요? 압도적으로. 순간이동? 순간이동의 범위를 정의해야 되는데 내가 순간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순간이동 하잖아요. 일단 나의 세포 중에 살아있는 애들만으로 가정을 하면 손톱과 머리카락은 그 자리에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 순간이동을 할 때마다 손톱과 머리카락과 방금 먹어서 소화 중인 음식물이라든지 얘네들은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다 감안을 하면 재밌겠다, 그 영화로 만들면. 나만이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라 각질 같은 거 남아 있는 거예요. 그쵸, 죽은 세포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순간이동.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순간이동의 능력은 내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정한 시공간 이동해야 됩니다. 예. 어떤 거? 평론가님은요? 아니, 아무 생각한 적이 없고요. 아, 그냥 진짜요? 퀵실버 하면 좋겠다는 생각. 이 뭐라고 그럴까요? 순간이동하면 어떻게 약간 비슷할 수도 있을 텐데. 빠르게 이동한다. 네, 시간의 끝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퀵실버처럼 살면 거의 영생 아니에요? 특수항성 이론에 따라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나이를 안 먹죠. 계속 달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궤도님은 네. 이제 또 과학 쪽이기도 하고 이런 히어로물을 많이 보셔가지고 각종 슈퍼 히어로들 또 슈퍼 빌런들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되게 단순하게 선과 악 또 히어로와 빌런을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양면이어서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보여준 영화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였어요. 제일 최근에 본 뭐 물론 이게 아마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 수상을 했었죠. 굉장히 독특한 영화로 제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아, 평이 굉장히 그래요?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인데요. 독일 네, 그때 홀로코스트. 그쵸, 네, 홀로코스트죠.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아우슈비츠 바로 옆에 있는 장교의 관사에서 일어나는 한 가족의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우슈비츠에서의 일들을 보여주진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어떤 한 장교 가족, 굉장히 단란한 가족의 일상적인 평범한 모습이에요. 뭐 정원을 가꾸면서 아내분도 단란한 일상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또 이 장교라는 사람도 독일군이고 어떻게 보면 계급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가정에서는 충실한 아버지고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는데도 모자람이 없고 뭐 아이들하고 카누를 타고 또 뭐 소박한 휴일을 보내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그냥 잘 뛰어놀고 아무런 흠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림 같은 가정인데 바로 옆에 담벼락 너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예쁜 꽃, 뭐 잘 가꾸어진 정원, 소박하고 단란한 일상이지만 저 멀리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가스실 총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지만 자상한 아버지죠. 선과 악이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교차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영화였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올해 나온 뭐 최고 영화 중에 한 편일 텐데 그걸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제가 보고 나서 떠올렸던 영화에 직접 나온 말은 아닌데 프리모 레비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탈리아 유대인인데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서 그 생존 문학을 썼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프리모 레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위험한 건 괴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괴물은 그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일 수 있다. 정말로 무서운 건 질문하지 않고 지시받은 바를 고스란히 따를 수 있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주인공이 이제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인데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아우슈비츠의 사령관이기도 했는데 그쯤 되면은 몸통이거든요. 나치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전범 재판을 받아서 47년도에 교수형으로 죽게 되는데 재판을 받으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사실은 몸통이잖아요. 아우슈비츠의 사령관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영화를 보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정말 뛰어나기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우슈비츠를 다루는 그동안의 굉장히 훌륭한 많은 영화들은 우리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입시켜서 영화를 보게 하거든요. 그렇죠. 참혹함 이런 것.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놀랍게도 가해자의 이입해서 보도록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홀로코스트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극 중에 등장하는 그 부부가 굉장히 평범한 중산층이고 자애로운 엄마 아빠예요. 딱 하나 유대인을 100만 명도 넘게 죽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네요.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별건 아니지만 인상적인 장면이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치들이 무슨 파티를 하는데 부부 동반으로 파티하거든요. 네. 근데 주인공인 로돌프 헤스만 혼자 가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파티가 다 끝날 때쯤 그 밤이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굳이 집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자다 깨서 아내가 전화를 받거든요. 그 아내한테 뭐라고 전화를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작전이 있는데 그 작전이 헝가리에 남아있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을 최후로 죽이는 작전이에요. 근데 그 작전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획스 작전이라고 명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이 붙었어. 획스 작전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멋있네. 당신 너무 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부부의 이름이면서 당신의 이름이기도 하지. 이렇게 말해요. 얘기인 즉슨 아내는 그냥 자기 집에서 제가 유대인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죽인 거지. 집에서 자기는 아이 키우고 다만 이제 그래서 자기 부를 누린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확하게 손가락질을 치면서 사실은 너도 똑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둘 다 부부가 획스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그 획스는 아내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참 굉장하게 이렇게 둔기로 내려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그러면 평론가님은 추천할 만한 영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덩케르크 추천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영웅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약간 일단 뭐라 그럴까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네. 영웅은 쉽게 얘기하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덩케르크가 저는 진짜 크리스토퍼 놀런을 좋아하는데 놀런 영화 중에서 최고 작품은 고민이 되죠. 다크나이트냐 덩케르크냐. 덩케르크 같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그래요.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덩케르크의 주인공이 이름이 톰이에요. 핀 화이트헤드가 연기하는데 극 중에 톰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물은 익명이에요. 그 다음에 톰이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하는 게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고요. 영화 속에서 사실은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용기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하는 거 행동도 아닌데 얘가 주인공이에요.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영화 속에 가장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톰 하디거든요. 그 영화의 파리어라는 그 파일럿으로 나와서 어쨌건 적진 싸워가지고 적의 비행기들 쓰러뜨리잖아요. 근데 영화는 파일럿인 톰 하디가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핀 화이트헤드가 했던 톰이 더 중요하게는 신문의 영웅으로 실린 사람은 베리 키오건이잖아요. 베리 키오건 보면 초반에 배에서 자기 별로 구조 활동도 못하고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본인은 잘하려고 했지만. 근데 걔가 영웅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은 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면서 허다한 수많은 영웅 서사들의 영화하고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그런 수많은 익명의 존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영웅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영화인 거죠. 궤도님은요? 추천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꼭 보면 좋겠다라는 히어로 영화는 이제 왓치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왓치맨. 왓치맨. 그 닥터 맨하탄이라는 역시 이분도 닥터? 학위가 있는 분입니다. 네. 이 닥터 맨하탄이 역대 존재하는 모든 히어로 중에 아마 가장 강력할 거예요. 이 친구는 그 우주적인 존재예요. 신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그 닥터 맨하탄이 결국 내린 결론이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빌런도 히어로도 없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절대악을 만들어내서 그 절대악을 싸우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세상이 오히려 행복한 거야. 일부러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려고 희생양을 만들고 빌런을 만들고 세상을 질서를 만들어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다른 히어로가 이 맨하탄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사람들을 살리는 게 중요한 히어로도 선이죠. 어떻게 공동체 입장에서. 근데 닥터 맨하탄은 더 큰 영역에서 요만큼을 죽임으로써 훨씬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고 와, 이 영화는 단순한 히어로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재미가 없었어요. 보는데. 그래서 거의 말미까지 졸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딱 보고 너무 머리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1초도 졸지 않고 끝까지 다시 봅니다. 그래서 왓치맨이에요. 네. 다시 왓치맨. 네. 자, 그럼 우리만의 라이브러리를 쌓아보는 시간. 라플 위클리 추천 콘텐츠 이야기해볼까요? 네.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무빙?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네. 우리와 좀 너무 다른 히어로들에게 지친 분들께
정말 우리와 똑같은 네. 대한민국의 히어로들을 만날 수 있는 무빙 추천드립니다. 동진님은요? 덩케르크는 모든 것이 반대의 의미에서 훌륭한 전쟁 영화를 보고 싶다면. 야 네. 모든 것이 반대. 저는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우리는 이제 악당, 나쁜 놈들을 얘기할 때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향하잖아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실 나다. 하지만 손가락을 나에게로 한번 향해보게 하는 영화. 아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악일 수 몰라서, 있다. 네, 무지해서 아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당의 편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집게손가락으로 지적할 때 사실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당신이야. 이렇게. 혹시나 새 손가락이 나를 향하지 않게. 와, 오늘도 정말 다양한 콘텐츠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제가 미처 몰랐던, 미처 못 봤던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서 또 빨리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나고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언급됐던 콘텐츠 중에서 여러분들 기대되거나 꼭 챙겨보고 싶으신 콘텐츠가 있다면 트라이브 앱 들어오셔서 추천해 주시고요. 또 라이프 플러스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저희가 슈퍼 히어로가 된 것 같은 기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블이 MCU를 만들었듯이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들었듯이 우리 이 라플 위클리도 라플. 네, LCU RCU. 라이프 플러스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히어로가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